자, 우리 증시에서 주도주 교체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KB투자증권의 이은택 투자전략팀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간 되면 거기까지 가고요. 네. 네. 어쩌면 그게 더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최근에 많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조정을 받았다. 네. 또 이제 불안하죠. 우리 입장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베팅을 해놨는데 네. 미국 증시와 우리 증시가 같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게 또 추세가 꺾인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많은 전문가분들은 뭐 이렇게 그럼 주가가 이렇게 갈 줄 알았어? 중간에 당연히 출렁거리다가 가지. 네. 그게 오히려 더 건강한 거야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네. 그걸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뭐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네.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그거를 오늘 뭐 3조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네. 3조 황대를 교훈 삼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노란색 선이 뭐냐면은 3조 황 당시 코스피 추이를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단 이제 지금의 코스피 레벨로 환산해서 그린 거예요. 오, 네, 그때 네. 100이었다. 네, 지금 네. 2000 이렇게 하고 그렸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리고 검은색 선은 이제 지금 현재 코스피예요. 뭔가 비슷해요. 뭔가 비슷해요. 그 7, 네. 8월에 좀 쉬었잖아요, 우리나라 네, 증시가. 네. 네, 그것도 비슷하고요. 최근에 조정 좀 나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슷해요. 물론 뭐 진짜 누가 그린 것처럼 우연이에요. 네. 우연입니다. 네. 뭐 그때랑 똑같은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닌데 네. 다르겠죠. 심리는 좀 비슷하게 하나 봐요. 네, 우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미로 보셔야 돼요. 네, 네. 이건 뭐 재미죠. 84년, 역사가 반복될 리가 없죠. 85년 네. 그리고 이제 86년부터 어떻게 됐는지는 저 선을 보시면 알겠는데 참 뭐 재미로 바로 가시지만 정말 저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앞으로는 당연히 똑같이 안 가겠죠. 똑같이 안 가겠지만 네. 그냥 단순하게 뭐 똑같이 가면 어떨까라고 한번 그려보면은 얼마 갑니까? 코스피가 19,000, 네. 19,000 상당히 가십니까? 19,000. 물론 그럴 리는 없겠죠. 이때는 이제 3조 호황, 단군 일의 최대 호황이란 막 엄청난 호황이었고 지금 뭐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이러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제 유가 이런 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또 이제 그런 제조업에서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렇죠. 그때보다 물론 유가가 중요하지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3조 호황이 그렇게 셌던 증시라는 거예요. 근데 뭐 지금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막 그때 비해서 또 우리나라가 그때는 국내 내수 기업 위주였잖아요. 뭐 수출도 있긴 했지만 네. 수출도 이제 경공업 중심이고 지금은 근데 이제 수출 해외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때랑 차이를 본다면은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서 돈이 그때에 비해서 훨씬 더 가치가 없죠.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이거 똑같이 간다 이런 생각은 안 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뭐 그래서 19,000 가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여튼 그런 비슷한 환경이고 네. 조정이 근데 아까 어떻게 나오는지 저거 말씀하시던 알았거든요. 조정. 네. 그렇죠.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네. 거예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차트. 이게 무슨 차트냐면 보시면 1984년부터 이제 쭉 3조 호황 때 제가 주가 차트를 그린 거예요. 주가 차트인데 주가에서 뭐냐면 MDD라는 게 있어요. 맥시멈 드로다운이라고 해서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하냐. 네. 고점 대비 얼마나 하락하냐를 그린 건데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3조 호황 엄청나게 셌던 장이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19,000, 2만 가야 되는 엄청난 강세장에서도 10% 이상 조정이 연간 2번꼴로 나왔다는 거예요. 연간 2번. 그럼 이제 느낌이 연간 2번 그렇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어떤 느낌이냐?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통 10% 내의 조정이 1년에 몇 번 있냐면요. 보통 한 번이에요. 2번 있는 해가 그냥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별로 없어요. 근데 3조 호황 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강력한 장 때 10% 이상 조정이 연간 2차례씩 나온다는 거예요. 조정폭도 꽤 커요. 2년 동안 4번. 네, 2년 동안 내면 그 네. 이후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얘기냐? 우린 관념적으로 강세장이냐 그러면 강세장이면은 조정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라는 거예요. 급등한 만큼 급락도 더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올라간다. 굉장히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평소보다 급락이 더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뭐 샀다 팔았다 하자는 얘기냐? 그건 당연히 불가능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락도 보세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주일에 막 10%씩 빠져요. 워낙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거를 상승장 때 오히려 급락이 더 자주 나타나고 또 급락한 다음에 급등도 빨리빨리 나타난다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게 되게 큰 차이예요. 왜냐면은 저번 주처럼 막 이틀 만에 막 10% 가까이 빠지고 이런 날 있잖아요.
네.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사실 투자하는 사람 다 힘들다고요. 이게 팔아야 되나? 아니면 오히려 더 들어가야 되나?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실을 안다. 상승장대 원래 급락도 더 빨리 나와. 더 많이 나와. 라는 걸 그러면, 안다면은 네.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원래 일반적인 거구나, 이게. 하락 장세에는 저렇게 1년에 2번씩 크게 출렁거리는 게 없어요. 하락장 때는 올라가는 게 없죠. 그냥 쭉 내려가고 끝나죠. 10%씩 내려갔다 다시 제자리 갔다가 10% 또 내려오고 이런 게 없죠. 그냥 30% 40% 계속 내려가는 거죠. 올라갔다. 그렇군요.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슨 얘기냐? 막 지난주 화요일이었나? 지지난주 화요일 날 막 장중에 6% 이상 빠지고 이럴 때 바닥에다 안 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니까 굉장히 빠르게 빠지고 이럴 때는 빠질 때도요. 막 1%, 뭐 1점 몇 프로, 0점 몇 프로 이렇게 안 빠져요. 빠진 거 2%, 4% 아니면 플러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마음에 알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투자자들이. 그러면은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네. 하나 또 말씀드려 볼게요. 간단한 차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기 대표적으로 이제 이격도를 갖고 있어요. 이격도는 뭐냐면은 50일 이동평균선을 갖고 왔는데 50일 이동평균선에서 주가가 얼마 많이 떨어져 있냐예요. 이게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제 약간 과열이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이게 뭐 50일 안 하셔도 돼요. 뭐 45일 하셔도 되고 최저가에서 뭐 50 며칠 하셔도 되고 이거 이제 각자 이제 설정하기 나름인데 HTS 같은 데는 다 설정할 수 있죠. 자, 지금부터 방법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 노란색 막대기 보시면요. 제가 115 정도 이제 선을 쭉 찍어 놨죠. 네. 그러니까 115%. 그러니까 이평선보다 주가 한 115% 정도 올라가 있으면은 이거 단기적으로 좀 너무 빨리 갔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그때는 좀 추격 매수를 자제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추격 매수를 간단하네라고 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115%가 언제 처음 넘었냐면은 10월 말 11월 초 넘어가는 지지난주에 처음으로 올랐거든요. 네. 그럼 그때 가면은 좋은 뉴스가 엄청 많이 나와요. 야, 나 지금 안 사면 큰일 났네. 더 살 걸 그랬나? 내가 왜 이거밖에 안 샀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조바심이 든다고요. 뉴스는 다 좋은 뉴스고. 근데 그럴 때는 조금 참으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조정 나올 때. 10%확 빠지든지 아니면은 제가 제 차트로 그리면 뭐 50일선을 터치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럴 때 사면은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지난 급락 때 있잖아요. 화요일 날 제 기억은 화요일 날 한 2.5% 정도 빠지고 그다음 수요일 날 막 장중 6점 몇 프로 빠졌었어요. 그럼 거의 10%잖아요. 두 개 합치면. 네. 월요일 날은 그때가 이제 이격도가 116.5 정도 찍고 그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겨우 이틀 차이지만 115 넘었으니까 참아야지라고 했던 것과 이틀 뒤에 산 사람과 수익률 차이는 엄청나게 났을 그렇죠. 거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간단하지만 되게 효율적인 차트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강세장 때는 사실 급락이 더 자주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럴 때 이격도 같은 걸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너무 많이 올라가 있으면 좀 참고 조금 이따 사야지. 그리고 떨어지면은 그때는 좀 과감하게 사고. 이렇게 하면은 115% 얼추 115% 이상 있으면 그때는 좀 단기적으로 조금 더 과열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네, 저는 그냥 편의상 51선을 쓴 거고요. 네. 이거는 이제 뭐 각자 이제 만들어 보시면 돼요. 뭐 이평선 안 쓰시고 조금 더 뭐 차트 아시는 분들은 뭐 RSI나 MACD 뭐 이런 거 써도 되고요. 뭐 저는 차트를 잘 몰라서 이 정도는 썼는데 그렇게 응용하시면은 아마 네. 단순하지만 되게 도움 되실 거예요. 투자할 때. 그러면 앞서 이제 뭐 19% 네. 80년대 중반에 우리 급등할 때 막 이렇게까지도 19% 밀림 며칠 만에 그렇게 밀리면 정말 아찔할 텐데.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까지 밀리면 그거는 진짜 무너지는 거다. 그 기준은 없어요? 있죠. 네, 그거는 네. 퍼센트로 할 수는 없고요. 버블이 붕괴하거나 이럴 때 네. 그거 알 수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이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S&P 500의 이제 CAP라는 건데 이것도 130년 한번 그려봤어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3번의 버블 붕괴가 있었죠. 예, 근데 버블 붕괴 각기 다 배경이 달라요. 다르지만 주식시장의 정점을 만든 한 가지 트리거, 한 가지의 방아쇠는 한 가지 요인은 다 똑같은 게 있어요. 뭐냐? 추세적 긴축에 대한 두려움. 이제는 추세적으로 긴축한데 이제 끝났어. 뭐 한 번 인상하고 말 거야 이럴 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한대.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끝난 것 같아. 이런 절망이 생기면은 그때 다 붕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밸류에이션이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뭐 한번 우려가 불거진다면은 아마 긴축할 때
아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추세적으로 금리를 이제 진짜 그렇습니다. 올려야겠습니다. 네. 물가나 이런 것도 견디지를 못하겠습니다 할 때는 맞아요. 정말 도망가야 할 시점이다. 네. 네. 근데 이거 얘기는 아마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월가에서 좀 들어보셨을 거고 아마 한국도 그런 주장을 하신 분들 저 말고도 있을 것 같아요. 저기 첫 번째 버블에서 네. 29년 대공황 때 이렇게 와 진짜 지금 보기에도 무섭게 이렇게 꺾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 이 시중 유동성을 축소한다거나 그런 흐름이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있었죠. 네. 그래서- 너무 과열되니까. 과열돼서도 있고요. 네. 이때는 이제 뭐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좀 자세히 말씀. 물가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이때는 그 미국이 굉장히 총교도주의에 강했던 나라였고 네. 반면에 이 1920년대는 아마 미국사 여기 강의하신 분들 더 잘하시겠지만 The Roaring Twenties,라고 굉장히 흥청망청한 광란의 20년대. 네. 네. 그렇죠. 우리 그 영화 뭐죠? 그 위대한 개츠비 보면 뭐 밀주 팔고 막 알카포네 막 개츠비가 밀주 네. 팔다 부자 된 사람이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 개츠비는 밀주 팔다 부자 된 사람이고 거기 데이지의 남편? 그 화자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아, 그 친구. 스파이더맨 네, 나온 그분. 스파이더맨. 네. 그 친구가 그 네. 책에 보면 뭘로 나오냐면은 지방에 있다가 뉴욕 주식시장이 너무 잘 되니까 뉴욕 증시에 스탁브로커로 올라왔는데 네. 잘 데가 없어서 네. 방을 찾아서 가는 데가 이제 그 개츠비 집이었던 거예요. 뭐 그런 네. 소리가 나와요. 그만큼 이제 굉장히 흥청망청되고 막 그랬던 시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정치는 굉장히 청교도주의적이고 막 이런데 사회는 굉장히 막 자살률, 범죄율, 뭐 이런 거, 그때는 마약보다 이제 밀주 이런 게 굉장히 흥청망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야 이거 이렇게 흥청망청하고 우리가 벌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미국 사회가 무너져. 그러면서 긴축을 계속 한 거예요. 그 무너지니까 오히려 거기다 더해요. 거봐. 이제 붕괴되니까 사회는 정화될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무너지면 돈을 풀어야 되는데 긴축을 더했잖아요. 그러면서 대공황이 왔잖아요. 그래서 버냉키가 그걸 보고 저렇게 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QE를 해야 돼. 라는 걸 논문을 썼고 실제로 금융위기 때 그래서 QE를 하게 되는 게 이때 배경을 하는 거죠. 긴축을 너무 많이 과도하게 하니까. 근데 뭐 긴축하면은 붕괴될 네.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이건 나중에 재밌는 얘기들은 나중에 한번 역사 같은 얘기를 해볼게요. 긴축을 돈 푸는 건 뭐 시장 경제 역사에서 수도 없이 풀었는데 그것을 걷어들이는 건 네. 뭐 우리가 뭐 큐티라고 흔히 말하지만 이건 점점 더 그 큐티 발작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네. 네. 점점 더 예민해지는 거, 그때보다 네. 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얘기가 조금 더 큰 조정은 우리가 피해야 될 조정은 어떻게 잡냐잖아요. 그래서 긴축이 나오면 좀 피할 필요가 있어요라고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긴축을 하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투자자분들이 아마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고 긴축하면 팔아야지. 자, 지금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여기 차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1999년에도 이제 긴축이 시작되죠. 네. 문제입니다. 몇 번째 긴축에 팔아야 될까요? 네, 몇 번째 긴축에 팔아야 될까요? 저 2001년에 네. 저 주가 금리 확 내리는 건 저거 9.11 터져서 끌어내리는 건. 아니죠. 1998년 2001년, 예, 2000년 맞아요. 오른쪽은요? 이건 버블 네. 붕괴돼서 내리다가 네. 이제 2001년 9.11까지 터지면서 한 번 더 내렸죠. 그랬죠. 거의 제로까지 갔죠. 네. 예. 하여튼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버블 붕괴됐다. 이건 알잖아요, 우리가. 네. 예. 닷컴 버블이 금리 인상에서 그런데 붕괴했는데 몇 번 몇 번째 금리 인상. 모르죠. 그래요. 네.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투자자분도 한 번 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긴축하면 팔아야지. 몇 번째 해? 그래요. 그걸 이게 어떻게 중요한 알아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강도와 그게 얼마나 갈지 누가 알아요. 맞아요. 연준 의장도 모르는데. 맞아요. 1999년 7월에 긴축했으니까 판다. 엄청난 고생을 해요. 그 이후로 2배 가거든요. 개별 주식은 더 많이 가겠죠. 네. 그렇죠? 이때 정말 너무 힘들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드님의 말씀은 네. 장기 긴축이 시작된다면 절대 증시는 못 이긴다. 그렇지만 그것을 우리가 뭐 연준이나 이런 데서의 신호로 우리가 알아차리는 건 그리고 판단한다는 건 진짜 어렵다 이 말씀이시죠. 어려운데 방법은 있죠. 일단 정답은요. 5번째와 6번째 긴축 사이에서 팔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를 네. 이제 하는 게 사실 진짜 분석이거든요. 긴축하면 붕괴돼요가 그것도 물론 좋은 분석이지만 여기서 그럼 몇 번째 금리 인상에 이거를 한번 오늘 말씀드릴게요. 네. 이거 얘기하면 대충 끝날 것 같네, 시간이. 네, 2가지예요. 이것도 완벽한 방법들은 아직은 저도 계속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더 완벽한 시그널들은 제가 캐치해서 말씀드린 2가지 데이터를 일단 보자는 거. 첫 번째는
경기 사이클 데이터. 뭐 여기 제가 뭐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OECD도 그렸는데 일단 ISM 제조업 지수가 좀 실시간은 많이 나오고 네. 유용한 데이터니까 일단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경기 사이클이 꺾이기 전에 버블이 먼저 붕괴한 경우는 지금까지는 없어요. 뭐 앞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막 기업 이익이 계속 늘어날 것 같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버블이 붕괴하진 않아요. 급락은 나와도.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저저번 주인가요? 왜 급락 막 나오면서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그때 한번 딱 이 생각만 하시면 돼요. 지금 경기 사이클과 기업 이익 사이클은 확장 국면인가 아닌가? 확장 국면이네 라고 생각하시면은 아까 말했듯이 뭐 51선 터치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10% 조정받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네. 흔들릴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이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이걸 판단할 때 경기 사이클, 그 기업이익의 어떤 추세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죠. 근데 반대로 얘가 꺾였으면은 그때는 이제 그렇게 쉽게 사시면 안 돼요. 이때부터는 좀 주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꺾인 다음에 뭔가 버블 붕괴가 있을 수 네. 있으니까. 근데 주식이 또 어려운 게 또 있어요. 그럼 경기 꺾이면 팔면 돼요? 장기 사이클로 보면 경기 사이클 꺾이면 파세요 하면 맞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꺾이고 나서 또 언제 이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물론 첫 금리 인상 때 파는 것보단 나아요. 경기 네. 꺾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뭐냐면은 이때 항상 사람들은 절망해. 언제냐? 보세요. 경기 사이클이 꺾였어요. 기업 이익은 좀 성장 속도가 좀 둔화되는 것 같아. 뭔가 둔화되는 느낌이야. 근데 여기다 대고 갑자기 연준이 야, 이제부터 나 물가 잡을 거야. 추세적 긴축 시작한다. 선언하면 빵 하잖아요. 이 선이 데드 크로스 나는 순간. 네. 그때가 항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버블이 그 전후에 붕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2022년에 주식하신 분들 있으시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한 팬데믹 끝나고 9년, 10년? 2022년9년, 코로나 끝나고 10년에도 그런 비슷하죠. 네. 다 비슷해요. 네. 왜냐하면 물가가 후행하고 경기의 성장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꺾이고 난 다음에 항상 긴축이 나온다고. 그럼 이때가 항상 문제가 생기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그럼 그 지점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좀 간단한 차트. 국채금리의 장단기 스프레드를 갖고 왔어요. 네,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면. 그러니까 장기금리가 보통 더 높잖아요. 네. 막 역전되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럼 이때부터는 그냥 팔고 떠나도 된다. 물론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벽한 방법은 아니에요.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데이터들이 몇 개가 좀 잡음이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서베이 지표들은 잘 안 맞는다든지 네. 아니면 뭐 국채금리나 이런 것들의 움직임들이 좀 달라졌다든지 이런 것들은 근데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경기가 꺾였는데 추세적 긴축이 된다. 그런 시그널이 나올 때. 네, 근데 지금 이제 QT를 양적 긴축을 12월 1일부터 중단하겠다. 네. 금리도 지금 뭐 이미 2번을 내렸고 네. 뭐 20이라든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돈을 푸는 쪽으로 가고 있지 유동성을 회수하는 쪽으로는 분명히 안 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걸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도주 교체는 없다. 이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근데 이것도 네. 좀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분명히 중간중간에 교체가 있어요. 당연하죠,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뭐 항상 뭐 반도체가 좋고 무슨 뭐 조선주가 올라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중간중간 교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걔가 주도주다라는 뜻이고요. 이거 하나만 좀 보여드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뭐 AI 버블 이야기가 자꾸 나오니까.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아까 얘기 계속 반복이에요. 왜냐면 같은 시대를 보고 있으니까 닷컴 버블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1999년 7월부터 이제 긴축이 시작됐어요. 추세적으로 쫙 긴축이 시작됐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닷컴 버블의 랠리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럼 여기도 한번 퀴즈를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뭐냐면요, 긴축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지수가 먼저 정점이 나왔을까요? 1번 S&P 500과 다우, 나스닥이 2번 나스닥. 나스닥이 좀 더 예민하지 않아요? 그렇죠. 시대를 나스닥이 앞서가고. 밸류에이션도 높고, 네, 네. 근데 이제 긴축이란 게 결국 할인율이 높아지는 거니까 네. 밸류에이션이 높은 애들이 더 하락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근데 이게 답이면 제가
그렇죠. 안 여쭤보셨겠구나.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혀 반대였어요. 검은색 점선으로 그린 게 그 S&P 500이에요. 네. 그쵸? 나스닥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잖아요. 2년 네. 동안에. 먼저 보시죠. 7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나서 S&P 500은 사실상 상승이 끝나요. 1년 정도는 주가 버티긴 하지만 사실 올라온 게 뭐 6%인가 7%?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의 안 오른 거예요. 반면에 나스닥 100을 한번 보실까요? 나스닥 100. 나스닥 100은 긴축이 시작된 이후로 거의 9개월 동안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요. 엄청나죠. 그렇죠? 거의 또 2배는 안 되지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가 60-70% 올라도 이 난리인데 거의 이 큰 주식들이 거의 2배 가까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스닥 100 종목의 상당 부분이 S&P 500 종목이었겠죠. 그러겠죠. 네. 그러면 나스닥 100 종목이 2배 뛰는 동안 S&P가 하나도 못 갔다. 500이.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S&P 500에 있는 나스닥 종목을 빼면 사실상 주가는 하락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이제 왜 그런지는 뒤에서 분석들이 나오는데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은 네.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사람들은 불안할수록 주도주에 더 붙는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비싼 것들 더 사는 거에 기본적으로 별로 찬성은 안 해요. 근데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고 나서 저도 고민이 엄청 많았어요. 야 이거 뭐지? 왜냐하면 내년도에 뭐 새로운 컨셉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잖아요. 네. 너무 마음이 편한데 너무 비싼데 얘네가 이런 데이터가 나왔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뭐 이거를 다 알 수는 없죠. 당연히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여러분도 한번 이런 데이터를 보시면은 좀 고민이 생길 거예요. 긴축했는데 왜 나스닥 저 비싼 애들이 더 오르지? 물론 붕괴될 때 얘네가 더 철저하게 붕괴가 돼요. 네, 하지만 이런 현상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네.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나스닥 100에 있는 게 뭐냐? 그 당시에 이제 뭐 다 그때도 반도체, 통신 장비 뭐 이런 것들이었죠. KB증권의 이은택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수업 현장이 위스덤 칼리지에서 재현됩니다. In fact, let's give a microphone back here. Both of you stand up, but because we want to discuss this. So, can you stand up also? All right. See if you can persuade. 소름 돋는 통찰, 끝없는 기립박수, 이 놀라운 순간을 만들어가는 건 바로 위스덤 칼리지와 당신입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 진행되는 특강이냐고요? 아니요. 2026년도부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의 꿈같은 강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기회, 지금 최저 등록금 기간 위스덤 칼리지 2026 학년도에 입학 등록하세요.